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작년도 2018년도 3회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면은 지속적인 상품 보충이다라고 얘기해서 나왔는데 여기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아, 딱 봤을 때 지속적 상품 보충이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계속 말을 하지 않아도 상품이 팔려 나갔을 때 계속적으로 보충된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보면은 2번을 한번 볼게요. 지속적 상품 보충은 기존에 소매점에 재고가 있음에도, 자, 소매점에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인 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자, 풀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조업체가 도매업체 그리고 소매업체한테 계속 이제 푸시를 하다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잖아요. 샀을 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다더라. 해갖고 다시 내가 제품을 구매한 소매점한테 얘기를 하고 소매점은 다시 도매상한테 얘기하고 도매상은 바로 또 제조업체한테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거죠. 제조업체가.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을 기존의 유통업체한테 할 때 재고가 있음에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요구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풀이라고 보진 않아요. 푸시의 계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못된 게 풀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푸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건 만약에 재고가 있어요. 있음에도 계속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재고는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풀이 아니라 푸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3과목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인적자원관리 활동으로 옳은 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1번 보면은 고용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종업원을 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자, 회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업원을 대하고 있다. 자, 고용이란 보장은 뭐예요? 내가 종업원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존속하는 한 이 사람은 그만두지 않고 자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인센티브는 종업원들을 회사 주주로 만들어서 종업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켜준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센티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단위, 분기 단위, 판매 이익에 대해서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일치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보다 흥미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지주제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 4번, 권한을 강화시킨다. 자, 성과로 인한 이윤을 직원한테 배분하는 것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이게 인센티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순환근무. 자, 순환근무는 기존의 통치체제에서 업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로의 전환을 수반해서 자율성을 증대시킨다. 아니죠. 만약 내가 A라는 부서에서 일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B라는 부서로 가서 근무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다루면서 업무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보직을 순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은 자, 여러분들 3번 문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소매업 발전 이론은 이제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다 요즘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소매 수명주기. 자, 수명주기라는 건 여러분들 제품 수명주기 마케팅에서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4가지 단계를 거친다. 맞죠? 1번 맞고요. 아코디언 이론. 자, 아코디언이라는 건 여러분들 악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코디언 악기 어떻게 돼요? 누를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원스톱 쇼핑이나 전문점을 찾는 다양한 소비자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자, 그렇습니다. 왜? 원스톱 쇼핑이나 전문점을 찾는 다양한 소비자층은 얘는 제품의 구색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많이 팔리고 어떤 제품은 덜 팔리고 이런 건 설명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소비자층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4번을 보면은 아코디언 이론 역시 같은 내용인데 저가형 제품, 고가형 제품의 소매업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소매업체 또는 제품 구색 같이 설명 못하고요. 소매업 수레바퀴는 뭐예요? 수레바퀴는 돈다고 얘기를 하죠. 바퀴인데 편의점의 고가격이나 상품 구색 그리고 24시간 영업 등의 가격적인 요소들은 설명하지 못한다. 맞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빅 미들이라고 했는데
최초의 소매업 발제 이론으로서 과거에는 백화점이 지배적인 중간상이다. 근데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이 지배적인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못하고 얘네들은 저거예요. 그 혁신과 저가격, 시장에 새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좀 저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때요? 시장에서는 고가격,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저가격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걸 무기로 갖고 들어가는 소매업체가 경쟁이 치열하죠. 그럼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 어떻게 돼요?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저가격과 고품질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이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답은 3번 빅미들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소매상의 구매 관리에서 적정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매에 있어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평가 기준. 소매상이 이제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얘는 도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매상, 어떠한 도매상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기준으로 잘못된 걸 고르는 거죠. 당연히 소매상이 물건을 띄어다 파는 거니까 우리 소매상의 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품질의 제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 최저의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걸 팔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면 우리가 그걸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또한 보이는 유형의 제품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는 서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적정 서비스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납기의 신뢰성. 우리가 제품이 언제쯤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때쯤 과연 얘들이 물건을 떼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근데 역청구의 활성화 정도는 아니에요. 역으로 내가 뭔가 청구를 한다는 건데 그것이 내가 청구를 많이 한다는 건 뭐야? 뭔가 이 제품 내가 띄워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환불을 하든 뭘 하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유통 효용의 종류와 내용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2회 때도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 자, 장소의 효용. 중간상을 통해서 제조업자의 소유권을 소비자한테 이전하는 효용. 자, 중간상을 통한다면 우리 전통적인 채널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조업자 있고 도매상 있고 소매상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자, 이때 중간상이라는 건 도매상, 소매상을 얘기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 제조업자의 소유권. 일단 제조업자가 물건을 넘기기 전에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제조업자가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판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중간상한테. 이 소유권을 소비자한테 이전하는 효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중간상을 통해서 중간상의 소매상이 소비자가 가까이 사는 곳에서 물건을 갖다 놔요. 그럼 이 사람들 가서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소 효용 맞고요. 맞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단순히 소유권만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많이 빠지게 되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이란 말이 들어가갖고 장소 효용이 맞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고요. 2번 시간 효용.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적용한다. 자, 이것은 시간 효용하고 내용의 거리가 멉니다. 시간 효용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쌀이 보통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관 시설이나 저장할 수 있는 거나 하는 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가 쌀은 1년 내내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을에 추수했다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간의 효용이에요. 그 해당 시간의 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아무 시점에서나 구입이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게 시간 효용이다. 여기 3번에 나와 있죠. 중간상의 시즌이 지난 의류를 재고로 보관한 후에 다음에 시즌에 재판매한다. 많이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면 무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해당 시즌에 해당되는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고로 남겨진 제품 중에서도 굳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작년 걸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 효용은 뭐야? 그 당시 전년도에 나왔던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시간이 지나도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용이죠. 그래서 시간 효용이 맞게 되는 겁니다. 소유는 운반, 수송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갖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한 갖게 되는 경우를 말 그대로 소유권을 가졌을 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전통적 경로와 계약형 경로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근데 계약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각 경로 간의 계약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 근데 보면은 자, 권한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티켓의 권한의 위치는 봤을 때 전통적 경로는 개별 구성원에 주로 존재한다. 근데 계약형 경로는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권한의 위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계약형 같은 경우는요, 주로 개별 구성원한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 경로하고 계약형 경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형 또는 전통형이 있는데 전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구성원에 배치를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전통적하고 계약형이 서로 반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7번, 물류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반드시 거의 매회나 또는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거죠. 1번 같은 경우 문제는 전년도에 3회 때 내용하고 비슷한 게 나왔네요. 재고의 수준이 낮아지면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래서 서비스의 향상과 추가 재고 보유 비용에 대한 관계가 적절한지 고려해야 된다. 자, 뒤에 말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를 보면은 재고의 수준이 낮아지면 고객 서비스가 좋아진다. 자, 재고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재고를 그만큼 비축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는 어때요? 나중에 그 재고품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재고 수준이 낮아지면은 고객이 뭐예요? 내가 주문했을 때, 못 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고객 서비스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요. 아웃소싱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아웃소싱 우리 개념 우리 지난 전년도 시간에 나왔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주 업무에 대해서는 뭐예요? 회사의 주 업무가 되는 거는 직원들이 다 내부에서 해결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직원들을 시키기보다는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은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업무에 해가 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이때 아웃소싱을 제공받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1번 보면은 아웃소싱 파트너 통제가 자회사 통제보다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웃소싱 파트너 통제가 자회사 통제보다 과연 용이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웃소싱 받는 건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그 수주 받는 통제가 용이할까요, 과연? 우리가 자사에서 우리 직원을 통제하는 건 쉬워요. 잘 알아요. 그리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아웃소싱 파트너를 통제해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 할 거니까 너네가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물론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제했을 때 그 가능성이 우리 직원, 내부 직원을 통제한 것보다 더 세냐 이거죠. 아니죠. 오히려 외부 통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뀐 거죠. 자회사 통제보다 아웃소싱 통제를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통제보다는 용이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라고 고쳐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이제 8번에 이어서 이제 9번 문제 나오는데,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런 제품은 보통 이제 제품 관련돼서 손익분기점 구할 때는 보통 3과목이 많이 나오는데, 자, 1과목에도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손익분기점은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손익분기점이 얼마인데 몇 개를 할 수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손익분기라는 건 이익과 손실이 제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자, 제품 단위당 가격이 4,000원이다. 자, 단위당 가격.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가 2,000원일 때 손익분기점 얼마냐? 자, 총 고정비는 200. 자,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어졌네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은 손익분기점을 구할 때 공식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간 판매량을 구할 때 그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간 판매량 우리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분자에 들어가는 건요. 판매 단가예요. 판매 단가. 자, 판매 단가는 말 그대로 단위당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 단가. 자, 여기에서 무엇을 빼느냐? 변동비를 빼게 됩니다. 변동비. 변동비 빼게 되면 자연히 뭐예요? 분모에 들어가는 건, 분자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고정비가 되겠죠. 총 고정비가 얼마? 200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야? 단위당 가격은 판매 단가는 4,000원이에요. 4,000원에서 마이너스 변동비 얼마야? 2,000원이죠. 2,000원이고 총 고정비가 얼마야? 200만 원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2,000이죠. 2,000에서 빼면은 그러면은 1,00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 구할 수 있는 연간 판매량은 1,000개가 된다라는 건데, 자,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계산기는 필요 없지만 이 공식은 반드시 정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9번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비율. 자, 레버리지 비율이란 것은 우리가 기업이, 우리 자사가 얼마나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측정하기 위한 건데, 자, 보통 보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부채 의존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느냐, 남의 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많이 높다. 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뭐야? 우리의 재무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즉, 남의 돈은 자꾸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남의 돈을 자꾸 갖고 와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존속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 기억하고 미음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기회는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차입한다. 끌어당기는 거죠. 이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근데 이미 차입을 한다는 건 뭐야? 남의 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자율이 낮으면 좋겠죠. 하지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 근데 이거 정확히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일단 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걸 다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레버리지 기회는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차입한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 만약에 더 높은 곳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또는 예정이다. 이런 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미 지금 투자하는 경우에 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레버리지 비율은 순자본분의 총자산으로 계산되는 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면은 재무제표 관련된 각종 회계 정보. 자, 재무제표가 요즘에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자, 재무제표는요, 여러분들, 자,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얘들은 발생주의에 입각하게 됩니다. 가장 원론적인 내용이죠. 재무제표는 발생. 실제로 이것이 딱 시작했을 때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발생주의에 얘는 입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12번, MBO. 자, 목표의향 관리.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 목표의향 관리가 뭘까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 목표량을 정할 때 보통은 이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라. 얼마만큼 해라. 오늘 야근까지 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죠. 상사와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는 직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달 또는 올해 목표량을 얼마큼 채우자라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상하 간의 관계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업무량을 조절해가는 거예요. 목표량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5번 한번 볼게요. 목표 설정이나 수행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자, 당연히 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안정적인 기업에서 적합한 인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이 하루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또는 20년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연히 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나 안정된 기업에 적합한 건 맞습니다. 만약에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전에도 먼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계획을 서로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건 5번이다. 자, 13번을 보시면요. 최고 경영자, 즉 CEO급이 사원에 대해 지켜야 될 기업 윤리에 해당되는 것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문제긴 한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을 금지한다. 반품을 금지한다. 노동 강요를 금지한다.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자금의 횡령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기업 경영자가 사원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아래한테 해야 될 윤리를 얘기하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가 윗사람 입장에서는 아랫사람한테 해야 될 게 뭘까요? 뭐 광고? 이런 거는 관련이 없죠. 미음도 아니야. 부당한 반품?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런 거 할 일은 없죠. 역시 아니죠. 디귿, 미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금 횡령 금지. 자, 자금 횡령은 경영자가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역시 빠집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기밀 유출 금지. 자, 이건 기업 윤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한마디로 도덕적인 수준에서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아무래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뭐 야근을 매일 시킨다든지 1년 365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겠죠. 자, 이거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업과 리을 같은 경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켜야 될 윤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 문제가 꼭 한두 문제, 많으면 두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자, 볼게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 보면은 정의한 용어로 옳지 않은 거. 자, 용어 문제 나오면 되게 간단은 해요. 근데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보면은 14번에 4번 한번 볼게요. 거래 중개란하고 나와 있는데,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통신 판매 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들, 여기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법령을 찾으셔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네요. 갈등 문제 15번. 자, 거의 매회 하나씩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런 박스형의 형태를 갖고 개념을 사례화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많으니까 개념 반드시 이해를 하고 보면 전국적인 삼겹살 브랜드는 본부에서는 가맹점에 대해서 매월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줄여 신고하는 것을 발각했다. 자, 이때 해당 본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심각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과의 가맹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본부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지에 해당하는 이 가게가 지점이 매출액을 줄였어요. 신고한 거예요. 이때 본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로열티를 부과하는, 당연히 부과를 하겠죠. 그 상호를 갖다 쓰니까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매출도 줄여서 신고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되게 조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야. 본부 입장에서는. 자, 이때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계약을 도저히 못하겠다. 얘는 이 사람 또 탈세하고 나한테 돈을 안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A 가맹점에 의해서 발생한 거. 자, 문제에서 중요한 거냐? A 가맹점이에요. 가맹점은 뭐야? 일부러 저기 첫째 줄, 둘째 줄 보면요.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한 거야. 즉, 내가 로열티를 너무 많이 내기 싫은 거야. 왜? 내 매출 갖고 월급 주기 바쁜데. 하고 일부러 줄인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줄인 거죠. 자, 기회주의를 본 거예요. 기회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영역의 불일치, 목표의 불일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러 가지고 어떻게든 좀 더 조금만 더 내기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요. 도매상의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으로 참 이 문제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도매상의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 간단히 써보면요. 제조업체는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매상. 얘는 물건 대량으로 띄어서 판매하는 건데 얘가 지금 문제 삼아서 도매상이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이에요. 결국 얘는 만드는 메이커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메이커의 역할만 하니까 아무것도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결국 도매상이 모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도 주문으로 만들지만은 왜냐? 보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주문을 하면 어때요? 대량을 만들어서 얘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옳지 않은 것. 자, 시장을 확대시킨다. 자, 시장을 확대시키는 건 뭐야? 많이 잘 팔리니까 당연히 많이 주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상이 얘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재고 유지, 대량의 제품을 창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그 주문 처리, 주문은 제조업체 직접 받는 것보다 도매상이 소매상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기능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시장 정보, 소비자 요즘에 이런 정보를 원한다더라. 그래서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유행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하지만 제품의 소량 분할 공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제품의 소량 분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도매상이 소매상한테는 가능해요. 소매상은 제품을 역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지만 도매상이 1000개를 보관한다면 얘들은 10개 미만이에요. 자, 이건 바뀐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답은 3번. 17번. 잘못된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요. 기업이 유통경로 구조의 수평적 통합을 통해서 경로 구성원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느냐. 자,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거래비용 이론이라는 거는, 자,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재화, 흔히 말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유형의 제품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경로 구성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느냐 아니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요. 종합 교육훈련자 트레이닝 부분이 나왔는데요. 트레이닝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트레이닝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OJT, OFJT입니다. 자, OJT, OFJT를 먼저 구분해 보면요. OJT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보통 상사나 바로 윗사람한테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어때요? 내가 들어가면은 내 윗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전화 받는 거, 그리고 인사하는 법, 팩스 보내는 법, 사회생활하는 걸 전부 다 같이 다니면서 알려줘요. 업무를 보면서 전화도 받아보게 하고 기한서도 써보게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프제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오프, 꺼진 거예요. 즉, 회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신입된 선발 직원들을 데리고 연수원을 갑니다. 회사에 소속된 연수원이 있어요. 지방으로 버스를 타고 가요. 가서 전문 강사한테 업무의 측면이 아닌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실력과 성적을 가지고 각 부서를 배치하는 거예요. 자, 엄연히 다르죠. 자,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1번 훈련 개발 방법은 전문 강사 지도로 이루어지는 직장 내 훈련과 선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직장 외 훈련. 자, 말씀드렸죠? 개념이 바뀌었죠. 전문 강사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건 직장 외 훈련, OJT고요. 선임자, 상사하고 같이 일을 배우면서 체득하는 건 OJT입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면요. 포장 물류의 사회성에 따른 문제점과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어요. 자, 보면은 포장 재료나 4번 보면은 용기의 유해성과 위생성 등은 1차적으로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 자, 분명히 포장 물류면 포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거는 기업이 봤을 때 사회적 윤리예요. 사회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포장 재료나 용기의 유해성이, 자, 유해합니다. 소비자가 포장을 만져요. 근데 독이 묻었어요. 근데 사람이 얼굴에 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악수를 해요. 자, 전염병처럼 번지죠. 자, 그럼 이건 사회적인 또는 윤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0번. 물류 흐름 과정에 따라 분류한 연역별 물류비. 자, 가끔씩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나왔네요.
자, 연역별 물류비에는 여러분들 딱 몇 개 없어요. 첫 번째 조달 물류가 있고요. 그 다음 사내 물류, 판매 물류, 영물류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물류정보관리비 이런 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21번.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4번 같은 거 보면요. 협력, 갈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한다. 자, 이건 회피죠? 이건 회피라고 봐야지. 협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같이 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협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21번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22번 ABC 재고 방식에 대해서 옳게 기술한 것. 자, ABC는 저거예요. 제품을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가격에 따라서 A, B, C 등급을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자, A 제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A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때요? 뭔가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가격도 어때요? 높고 제품의 양은 어때요? 제품의 양은 많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희귀 제품이 많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제품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는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주로 전문품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품 어때요? 물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입니다. 대신 가격은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 얘는 가격적인 면에서 중간, 미드를 취하고 있어요. 중간. 그리고 제품도 역시 중간 정도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얘는 주로 선매품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얘하고 얘만 기억하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뭐예요? 코틀러 교수가 말한 제품 분류에서 편의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 쌀 또는 식용유, 식초 또는 뭐예요? 스타킹, 담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대신 뭐예요? 제품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 얘는 주로 편의품에 해당이 됩니다. 시제품은 한마디로 제품의 회전율이 상당히 빠른 거죠. 왜? 저렴하니까. 근데 얘들은 어때요? 가격은 되게 높지만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갖고 이제 볼게요. 옳게 기술한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4번을 보면요. C그룹에 포함되는 품목은 단가가 낮아서 제품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맞죠? C그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얘들은 뭐예요? 제품의 양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편의품 어때요? 가격은 저렴한 대신 소비자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품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주로 편의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재고 관리는 어때요? 되게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어때요? 전문품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관리하지만 얘들은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관리를 합니다. 23번, 재고 관리에 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재고는 재고 유지비, 주문비, 재고 비용 등 3가지가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주문비 같은 경우는 구매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소요된다. 자, 주문은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해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요? 수송비, 운송비가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갖고 오는 게 끝이 아니죠. 이걸 내리려면 우리 선박 같은 거를 하는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 어때요? 거기에 따른 하역비가 있어요. 기계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품이 멀쩡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검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재고는 운반 중인 제품이나 공장에서 가공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는 제공품 성격의 재고를 의미한다. 왜냐? 얘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석유 같은 거, 송유관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얘들 완전한 제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와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돼요. 공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면요. 물류관리에서 배송 합리화의 방안으로 공동 수배송을 실시합니다. 이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자, 공동 수배송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A 회사가 혼자 매일매일 운행하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B에서 연합해서 첫째 주, 셋째 주는 얘네 가고 둘째 주, 넷째 주 얘네 가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나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 유의해야 될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왔어요. 4번을 보면은 일정 지역 내에 배송하는 화주가 독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자, 공동 수배송을 하는데 독점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유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공동 수배송이 아니죠. 독점만 하면은 모든 비용을 얘네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공동 수배송. 그리고 얘는 4번은 독점이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5번 소매상의 분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어요. 자, 소매상 볼까요? 자, 소매상은 점포의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점포 소매상, 무점포 소매상. 그쵸? 두 가지 나눠져요. 일반적인 우리 소매점, 우리 여러분들 나가면 편의점 있고 밥집 있고 하는 거 전부 다 유형의 소매점이에요. 근데 무점포 소매상은 뭐예요? 자동 판매기나 또는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 같이 그런 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형태에 따라 존재를 하고요. 상품 계열도 역시 맞습니다. 자, 소유권 같은 경우도 어떻을까요?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 기준이 나눠지는데 과연 누구한테 그 소유권이 있느냐를 보고 있고요. 사용 전략, 마진과 회전율. 자, 얼마만큼 남고 얼마만큼 빨리 팔리느냐.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나눠지죠. 그리고 고객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완전 서비스, 한정 서비스, 셀프 서비스 여러 가지 나눠져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게 5가지가 모두 정답이 됩니다.